먼저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될 게 유아교육과 보육의 도대체 이제 개념이 뭐냐. 이미 아마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다 잘 아실 건데요. 이제 유튜브를 통해서 이제 듣고 계신 분들이 또 계시니까 그분들을 위해서 조금 이제 설명을 드린다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면, 유아교육법상의 유아와 영유아보육법상의 영유아는 서로 같은 듯 다른 듯 또 굉장히 비슷한데 또 다르게 되어 있고 뭐 이런 측면들이에요. 단순히 나이만 다른 게 아니라요. 그리고 이제 유치원과 어린이집은 일반 학부모님들은 큰 차이를 못 느끼실 수도 있는데, 그런데 유치원은 유아교육을 위한 학교로 되어 있고요. 학교가 또 우리 사회에서 가지고 있는 어떤 신뢰나 또 인식은 상당히 좀 크죠. 그 다음에 어린이집의 경우에는 영유아 보육기관인데 이제 명칭은 어린이집으로 하고 있고, 또 이제 거기 종사하고 계신 분들은 이제 어린이집 원장님 그리고 보육교사. 그러니까 이제 선생님들이 봤을 때는 아니 같은 교사 아니야? 유치원 교사, 어린이집 보육교사 다 교사인데 뭘 자꾸 서로 뭐가 다르다 그러고 뭘 더 해달라 그러고 뭔 차이가 있다 그러고 그러는 걸까? 이런 생각들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데 그런 부분이 법적인 신분에 있어서는 좀 차이가 있다 하는 부분이죠. 그래서 여기 이제 화면에는 유아교육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이 유아와 유치원 여기에 대한 이제 정의들을 좀 소개를 해봤고요. 그 다음 페이지에서는 영유아 보육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영유아 그리고 어린이집 그리고 이제 보육교직원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어린이집 원장님과 또 이제 보육교사 선생님들 이렇게 이제 제시를 좀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뒤에 가서 또 이제 다시 한번 또 이제 논의가 나올 테니까요. 이제 이런 부분들이 법에 들어가 있다. 그리고 그만큼 논의의 시작과 논의의 마무리는 결국 법으로 된다 하는 점에서 이제 제가 좀 법정을 좀 보여드렸습니다. 글씨도 작고 하기 때문에 그걸 다 읽어드리진 않았어요. 자, 그러면 지금 이제 우리나라의 그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주요 현황들을 좀 살펴보면, 특히 뭐 이미 알고 계신 분들도 있겠지만요. 유치원은 국립, 공립, 사립 이렇게 있는데요. 국립은 몇 개 안 돼요. 그래서 이제 대부분의 경우는 공립 그리고 이제 사립 이렇게 있습니다. 기관 수는 공립 유치원이 더 많지만 규모가 작기 때문에 사립 유치원 쪽이 교원 수와 그 다음에 유아 수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어린이집 쪽을 보면, 어린이집은 제가 왜 유치원은 이렇게 상세하게 써주고 어린이집은 하나로 통으로 했습니까? 뭐 그러실 수 있어요. 제가 어린이집을 차별하는 게 절대 아니고요. 영유아 보육법을 보면 어린이집은 유형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거를 여기 PPT 화면에다가 다 쓸 수 없어서 합해 놓은 것 뿐이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논의에서는 이 어린이집의 유형에 따른 것까지는 다루지 않을 거기 때문에 다만 유치원의 경우에는 국공립과 사립의 경우가 약간 논의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을 좀 제시했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어린이집 쪽은 0에서 5세까지 그리고 유치원은 3에서 5세까지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 교원 수하고 그 다음에 아동수, 영유아 수에 있어서는 유치원보다는 훨씬 더 많은 걸 알 수가 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유치원 교사와 어린이집 보육교사를 좀 비교를 좀 몇 가지로 한번 해봤습니다. 먼저 신분에 있어서 우리가 신분 이렇게 할 때는 이게 이제 옛날 조선시대 뭐 신분제 이런 건 아니니까요. 신분이라고 했을 때는 법적 개념입니다. 법적으로 무슨 신분으로 되어 있느냐? 요거죠. 신분이 왜 중요합니까?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히 행정뿐만 아니라 재정에 들어가면 훨씬 더 중요하죠. 유치원 교사는 교원 신분입니다. 그러니까 초중 고등학교 교사들과 마찬가지로 또 대학 교원과 마찬가지로 교원 신분이고요. 그 다음에 국공립의 경우에는 공무원 신분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어린이집 보육교사는 교원 신분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 비공무원이에요, 당연히.
자, 그럼 이제 예를 들면 이 신분에 따른 차이가 뭐가 있느냐?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면 국가공무원법이나 교육공무원법 이거를 국공립 유치원 교사들은 다 적용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선행교육규제법이라든가 뭐 다 적용받습니다. 뭐 과외 뭐 학원법 과외 및 학원에 과외 교수 및 학원에 관한 법에도 다 적용을 받죠. 교원 신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연금도 다르죠. 그러니까 유치원 교사의 경우에는 국공립의 경우에는 공무원이니까 공무원 연금을 가입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사립의 경우에는 이제 가입을 하게 되면은 이제 사학연금, 사학교원연금에 가입을 하게 됩니다. 어린이집 보육교사의 경우에는 공무원이나 교원이 아니기 때문에 국민연금 가입 대상이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작은 차이가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최근에 이제 그런 질문들을 좀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유보통합하면 사립유치원 교사, 국공립 교사 해주는 거 아닙니까? 또는 유보통합하면 어린이집 보육교사, 유치원 교사로 해주는 거 아닙니까? 이런 말씀들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 얘기를 기재부가 들으면 어떻게 이해를 하겠어요? 기재부가 들으면 그러면 좀 전에 봤죠? 숫자도 굉장히 많습니다. 앞에 거 한번 볼까요? 네, 여기 교원수를 보면 유치원의 경우에 공립교사가 2만 명이고 사립교사가 3만 3천 명이에요. 기재부가 들을 때는 어떻게 들리는 거예요? 사교원연금에 가입했던 3만 3천 명이 공립으로 공무원연금으로 들어오는 겁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기재부에다가. 그 다음에 어린이집 쪽으로 가면 이제 어떻게 되겠어요? 32만 명이 사학연금으로 들어오는 겁니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지금 사립이 3만 명, 국공립까지 합해서 한 5만 3천 명 이렇게 된다고 그랬죠. 그런데 그거보다 5배, 6배가 많은 32만 명이 사학연금으로 들어온다. 기재부가 받아들일 때는 그건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신분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우리가 뭐 교사냐, 교사가 아니냐, 교원이냐, 교원이 아니냐 이런 게 아니에요. 이게 미치는 행재정적인 영향은 굉장히 크다고 하는 겁니다. 기재부가 공무원들을 새로 뽑고 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염려를 하고 잘 안 해주려고 하는 이유가 이번에 국가교육위원회 출범했는데 위원이 21명인데 지금 직제상 인원이 공무원이 31명이 이제 들어오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31명 들어오는데 좀 더 달라고 하는데 절대 안 늘려주거든요. 이런 게 공무원 정원이에요. 몇 명 가지고도 국가교육위원회를 만드는데도 31명밖에 안 줬어요. 더 달라 그러는데 뭐 5명, 10명도 안 줘요. 그런데 32만 명을 사학연금 가입 대상으로 해준다? 이게 가능한 얘기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래서도 우리가 이 법적인 측면을 또 재정적인 측면을 우리가 좀 따져보면 이거는 어느 정도 논의가 될 수 있는 얘기겠다. 이거는 논의가 될 수 없는 얘기겠다. 이게 바로 답이 나오는 거예요. 네. 자, 그래서 신분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차이가 있다. 그리고 자격에 있어서는 유치원 교사 뭐 잘 아시다시피 2급, 1급이 있고 어린이집 보육교사의 경우에는 3급, 2급, 1급이 있는데 특히 이제 3급도 상당하죠. 그리고 양성기관에 있어서도 상당한 정도 기관과 그 다음에 어떤 교원 양성 과정에 있어서 상당한 좀 차이가 있다 하는 겁니다. 보육교사 3급의 경우에는 보육교사 교육원을 통해서 단기 과정으로 양성을 하기도 하고 이런 부분들이 좀 차이가 많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고려가 될 수밖에 없다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면은 이수 과목에 있어서도 이제 교직 과목을 이수하느냐 안 하느냐 이런 것들도 굉장히 좀 중요한 요인이 됩니다. 전공 과목도 물론 차이가 날 수 있지만 1, 2급의 경우에는 전공 과목에 있어서는 뭐 큰 차이가 나지 않을 수 있는데 교직 과목을 이수하느냐 아니냐 이것도 상당히 큰 차이가 돼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또 교직 과정은 그러면 이수하겠다고 하면 다 개설해 주는 거냐? 그동안 우리가 그렇게 해오지 않았어요. 아동학과에서도 유치원 교사 자격을 발급을 할 때 그때 예를 들면은 전체의 뭐 30%를 해준다든가 10%를 해준다든가 뭐 이런 식으로 가지. 그리고 일반 뭐 수학과 영문학과 뭐 국문학과 이런 데서도
그 교직과정을 이수할 수 있는 대상을 뭐 10%로 제한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하지, 그냥 이 교원 자격은 그냥 이수하고 또 그냥 숫자를 늘리고 이런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논의는 우리가 상당히 신중하게 할 수밖에 없다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종사자나 처우 개선 이런 부분들도 참고로 좀 넣어봤고요. 자, 여기까지 좀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제일 중요한 부분이 이제 시작이 되죠. 그럼 다 좋은데 유보통합은 왜 하자고 하는 겁니까? 그리고 유보통합하면 뭐가 좋아지고 뭐가 달라지는 겁니까? 가장 중요한 부분이 바로 이 유아교육과 보육의 대상인 우리 유아들과 영유아들. 사실은 용어는 지금 달리 쓰고 있지만 0에서 5세까지의 다 우리 아이들이에요. 그러면 이 아이들의 권리를 어떻게 가장 잘 보장을 해줄 수 있느냐, 이걸 논의하는 과정에서 유보통합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 부분들을 조금 같이 좀 공감을 해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이제 헌법 제31조가 규정을 어떻게 하고 있냐면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다. 제가 교육법과 관련해서 강의를 하거나 아주 압축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 가끔 뭐 그런 얘기 있잖아요. 뭐 인생을 살아가는데 뭐 필요한 가장 핵심적인 거를 한마디로 한번 얘기해봐라. 그랬더니 뭐라고 했다 그래요? 어떤 분이? 뭐 공짜는 없다 그랬다고 했나요? 뭐 이제 뭐 그런 식의 얘기들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누가 만약에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교육에 대한 개념을 딱 한마디로 하면 뭐라고 할 수 있느냐? 바로 교육을 받을 권리입니다. 우리 헌법은 교육을 받을 권리를 규정하고 있어요. 그래서 교육을 받을 권리를 이제 줄여서 교육권, 학습권 뭐 이런 식으로 표현들을 하는 거죠. 그러면 이 교육을 받을 권리는 우리 유아, 영유아 이 아이들에게도 그대로 있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그 앞에 붙은 거는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는 이제 하나의 수식어들입니다. 사실은 능력에 따라와 균등하게 빼도 문제는 없어요. 교육을 받을 권리 하나로 다 설명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교육에는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교육에는 당연히 모든 국민의 교육을 받을 권리인데, 그럼 여기에는 유아교육, 보육, 용어는 뭐라고 쓰든 초중등교육, 고등교육, 노인교육, 평생교육, 성인교육, 직업교육 다 해당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교육을 받을 권리라고 하는 측면에서 우리가 접근하면 그러면 모든 것을 통합적으로 설명을 해서 이야기할 수가 있다 하는 거죠. 자,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부분이 이제 헌법 제31조에 제31조에 나와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것만 있느냐, 이것과 관련된 부분들이 또 있어요. 그래서 헌법 제34조에는 이제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 이런 규정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헌법 제10조에도 인간의 존엄성과 행복 추구에 관한 권리도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헌법상의 규정들은 유아든 영유아든 유치원이든 어린이집이든 다 해당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보다 이제 본격적으로 유아교육법상의 유아교육 그리고 영유아보육법상의 보육의 개념, 여기에 대해서도 이제 뭐 설명을 좀 드릴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이 부분은 이제 압축적으로 좀 설명을 드리자면 결국은 앞에 헌법을 말씀드리면서 말씀드렸지만 영유아 보육과 유아교육, 이것은 분명히 개별 법상에서는 다른 개념이다. 그렇기 때문에 교육이 보육에 포함된다든가 또는 보육이 교육에 포함된다든가 이렇게 보기는 어렵다고 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이 두 가지 개념은 전혀 다른 개념은 아니다. 매우 유사하고 또 결국은 매우 유사한 대상에 대해서 규정을 하고 있고, 우리가 헌법적인 측면을 가지고 검토를 해본다고 하면 결국은 다른 개념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그러니까 개별 법상에서는 다르지만 궁극적으로는 같이 갈 수 있는 개념이다. 그러니까 유보통합도 얘기할 수 있는 거죠. 다만 이제 개별 법상에서 이렇게 자꾸 다른 방식으로 쓰다 보니까 일반 국민들이나 또 실제 종사하고 있는 분들이나 학계에 연구하시는 분들은 혼란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헌법상으로 봤을 때는 같이 갈 수 있는 개념이기 때문에 개별법에서 다르게 규정하고 있으니까. 그럼 방법은 헌법을 바꿔야 될까요? 개별법을 바꿔야 될까요? 개별법을 바꿔서 결국은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것의 취지에 맞춰서 같이 갈 필요가 있겠다. 그러니까 유아교육법과 영유아보육법을 개정을 해서 그렇게 해서 하나로 같이 갈 수 있는 법령으로 정비를 할 필요가 있겠죠. 자, 그래서 이제 지금 현재도 그러면 유보통합으로 가기 전에도 관련된 법령들을 좀 정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좀 간단하게만 좀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네, 요건 이제 간단하게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만 좀 소개해드리는 식으로 하고 뒷부분에 또 우리가 이제 해야 될 얘기들이 많이 있으니까요. 그래서 지금 이제 자료에다가 좀 넣어드린 거는 유치원의 명칭을 유아학교로 변경하는 부분이라든가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으로 넘어가시면은 그동안에 영유아교육 관련 법령이 어떻게 변천해 왔는가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구체적인 내용은 이제 자료를 좀 참고하시는데 그것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이 부분을 넣은 이유가 제가 이제 영유아교육과 관련된 법령의 변천 과정을 이제 그 우리 헌법과 그리고 이제 헌법에 터해서 지금은 없어졌지만 구교육법이 제정된 시기부터 해서 쭉 한번 연역적으로 법령들을 분석을 해봤어요. 그래서 분석을 해보니까 2009년에 연구를 했었는데요. 그러니까 49년부터 82년까지 이때는 태동기로 볼 수 있겠다. 그리고 이제 82년부터 91년까지는 이때 통합기가 있었어요. 통합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유아교육진흥법으로 바뀌기 전에 유아교육진흥법이 있었죠. 그 진흥법에 새마을 유아원이 있었는데 이 새마을 유아원은 이 교육과 돌봄을 함께하는, 보육을 함께하는 그런 기관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넓은 의미의 교육 기능을 수행을 했었다. 그 다음에 이제 다음 단계로 보면은 분리기인데요. 91년부터 2004년 영유아보육법이 제정이 된 게 이제 91년입니다. 그래서 영유아보육법이 제정이 되면서 이제 유아교육진흥법과 영유아보육법으로 분리가 된 채로 그리고 유치원과 어린이집이 자꾸 분리가 되는 형식으로 변화해 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던 2004년에 유아교육법이 제정이 되고 영유아보육법이 이제 개정이 됐죠. 그러면서 이제 이 시기를 제가 분리가 더 심화된 시기로 봐야 되냐, 아니면 재통합을 모색하는 시기로 봐야 되냐. 그런데 제가 좀 방향성을 담아서 재통합 모색기라고 명칭을 붙였습니다. 그 이유는 이제 분리가 더 심화된 상태에서 유아교육법이 제정이 되고 영유아보육법이 개정이 됐는데 계속해서 이렇게 분리된 채로 가는 게 좋으냐, 우리 아이들에게. 이제 그 시기에 이미 많은 분들은 이제는 좀 같이 가는 게 좋겠다. 그래서 이 유보통합에 관련된 논의들은 사실은 이 2004년에 유아교육법이 제정되고 영유아보육법이 개정이 되면서 이 시기부터 진행돼 왔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더 분리가 강화되는 법제가 마련이 됐는데 그것을 계기로 계속 이렇게 가기는 어려운 거 아니냐, 통합으로 가야 되지 않겠냐, 이런 요구들이 왔고 그게 대략 한 18년 정도, 20년 가까이 와서 오늘에 이르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